안녕하세요.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입니다. 오늘은 심리이론 꿰뚫기, 정신분석 혹은 정신역동이라고도 하죠.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분석의 이론을 살펴보면요. 먼저 정신분석은 심리 결정론입니다. 뭔가 과거에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심리 결정론이고 거의 대부분의 심리학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무의식적인 면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리비도, 성적 욕구, 성적 쾌락의 원리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이러한 것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무의식 속에 있는 성욕, 즉 무의식은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성욕으로 인해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의식 과정은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세 가지로 의식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의식은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들, 주로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들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소리가 아마 들리시나요? 그리고 제 소리 말고도 다른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지금 의식이 깨어 있는 상태고 주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들이죠. 전의식은요. 일반적으로는 인식하기는 좀 힘든데 조금 노력을 기울이면 인식할 수 있는 것들, 그걸 전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의식의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학습된 지식과 기억입니다. 학습된 지식, 여러분들 구구단 평소 때 머릿속에 계속 외우고 다니지 않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구구단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학습된 지식이 우리의 의식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기억. 여러분들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갔었구나. 누구랑 갔었구나. 여기서 어떤 행동을 했고 무엇을 먹었구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게 될 거예요. 기억을 못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기억이 전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은요. 전문가나 분석가의 도움이 없이는 인식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을 무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미리 얘기하는 건데 정신분석에서는요. 이상심리나 정신병리를 설명하는 게 네 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의식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기억들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의식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좀 잊어버리고 싶은가요? 잊어버리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심리적인 고통이나 심리적 불편감을 야기하는 사건들을 무의식 속에 밀어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달 과정이나 과거의 어린 시절의 상처나 외상이 되어 있다가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걸 재경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신분석의 성격 구조가 있는데요.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렇게 되어 있고 원초와는 어떤 것이냐? 생물학적 수준의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요. 쾌락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리비도가 이런 원초와 속에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자아는 현실의 집행자. 그래서 원초아와 초자아의 균형을 잡아서 내가 현재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있어야 되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자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초자아는 윤리와 도덕, 사회적 규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 주 양육자로부터 학습을 하게 되고요. 사회적인 규범은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초자아는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정신분석에서는 또 하나 정신병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원초아와 초자아의 충돌로 인해서 자아가 경험하는 것이 심리적 불편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먹고 싶어요. 그럼 원초아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생물학적 수준의 즉각적인 만족 추구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장 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돈이 없네요. 그러면 초자아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원초아는 안 돼. 당장 먹어. 이러고 있을 것이고 초자아는 안 돼.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켜서 자아가 불안감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정신분석의 성격 구조를 통한 이상심리나 정신병리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성적 발달 단계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성격 발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격 발달은요, 이렇게 5가지의 시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게 연령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하잖아요, 옆에. 근데 실상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리비도가 고착되어 있는 신체 부위에 따라서 성격 발달 단계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령보다는 실제로 상담을 하거나 심리평가를 할 때는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어디에 리비도가 고착되어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나,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혹은 성기기를 성인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구강기는 성적 욕구를 입을 통해서 모든 욕구의 좌절과 충족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욕구가 충족되면 어때요? 타인에 대한 신뢰감,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내 입을 통해서 열심히 울고 그럴 때 충분히 젖이, 우유가 주어지는지, 그리고 열심히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는지,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울고 그랬을 때 욕구가 충족이 돼요? 그럼 어때요? 아, 이 세상은 믿을 만하구나. 좀 살만한 세상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욕구가 좌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제일 중요해. 아무리 울어도 젖을 안 주잖아. 우유를 안 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되고, 아니면 누가 나한테 우유를 주지? 이러면서 의존적인 성격 경향이 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항문기 때는요, 성적 욕구가 항문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배변 활동을 통해서 욕구의 좌절과 충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 충족시나 욕구 좌절, 요게 있는데, 요거를 좀 설명하기 전에, 저 항문기 때는요, 처음으로 내 관략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몸을 조절해보고, 내 몸을 통제해보는 시기죠. 그랬을 때, 충분히 나를 잘 통제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될까요? 독립적이에요. 내 스스로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 의사 표현도 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생기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적절하게 내 몸을 통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배변을 실수가 있고 그래요. 완벽주의적이 되죠. 다른 말로 뭐예요? 난 그때 실패했잖아. 나 통제 못했잖아. 그러니까 평생 나를 통제해야 돼. 나는 언제 실수할지 몰라. 그러기 때문에 완벽주의적인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반대로 너무나도 통제감 없이 그냥 막 어질러 놓고 살고 정리도 안 하고 이러한 양상으로 양극단의 모습을 보이게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남근기입니다. 남근기 때는요, 성욕이 성기에 고착이 되어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때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에렉트라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성 부모에 대한 사랑과 집착을 하는 시기로 동성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많이 아시는 거죠? 네. 남자아이가 있는데 아버지와 경쟁 관계가 되고 어머니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실상 남자아이들이 아버지와 대적을 해서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성 부모와 동일시를 하게 됩니다. 그 동성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그 사람과 친구 관계, 동맹 관계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불안감을 극복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해지는 게 있어요. 이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통해서 동일시를 하게 되고 동성 부모와 그로 인해서 동성인 사람들의 성역할을 학습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소수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평가하거나 상담을 할 때 바로 정신분석의 이론이 많이 활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잠복기예요. 이 잠복기 때는 성욕이 잠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래 관계에 집중을 하는 시기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또래 관계를 통해서 뭘 하는 시기예요? 남근기 때 형성된 성역할을 확고하게 만드는 시기예요. 또래 관계, 끼리끼리 모여서 놀면서 이러이런 행동을 하니까 서로서로 수용이 되는구나. 수용이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남근기에 형성됐던 성역할이 확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겠죠. 근데 거기에서 좌절하면 어떻게 돼요? 또래들이 나를 잘 안 껴줘.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회피적인 성격 경향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기기입니다. 성인기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성적 욕구가요,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쾌감을 경험하면서 지내게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심리적으로 독립해서 자아 정체감이 이제 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요, 구강기에서 남근기 사이에 형성된 개인의 기본 성격이 확고하게 확립이 되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신분석에서는 이상 심리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앞서서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총 4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발달 과정에서 혹은 어린 시절에 상처와 외상이 무의식 속에 있다가 유사한 상황에서 재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속담으로 얘기하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속담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와 유사한 사건에서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10대 때 40대의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30살이 됐어요. 그러면 20년이 지난 거죠. 그럼 아버지는 40대에서 60대가 됐을 겁니다. 그럴 때 이 아이는 40대 남성과 트러블이 있을까요? 60대의 남성과 트러블이 있을까요? 이게 신기한 건데요. 40대의 남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마음속에 심볼, 상징인 것처럼 남아 있어서 그런 40대의 남성과 지속적인 트러블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특정 대상에게만 좀 부정적인 상이 있거나 특정 대상과 지속적인 트러블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반복이 되는지 탐색을 해보신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초아와 초자아의 충돌과 갈등으로 인해서 자아가 경험하는 게 이상심리나 정신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충돌하기 때문에 자아가 불안감이나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성적 발달 단계, 성격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퇴행과 고착으로 인해서 이상심리와 정신병리를 경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말마다 구강기로 퇴행하지 않으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구강기로 퇴행을 해서 흑식을 하죠. 네. 그렇게 퇴행을 했다가, 일시적인 퇴행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구강기로 퇴행을 했다 거기에 고착이 되면 폭식장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퇴행과 고착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방어기제의 실패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방어기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에 올바르지 못한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방어기제의 실패로 인해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요한 방어기제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의 심리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무의식적 갈등을 인식해서 의식화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정신분석은 어떤 대상에게서 만들어졌나요? 안나 오라는 히스테리 여성에게서 프로이트가 만든 게 정신분석이죠. 이 안나오의 증상은 뭐였냐면요. 심리적인 불편감을 부인하고 억압을 해요. 그래서 심리적인 불편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팔이 마비가 된다든지 일시적으로 시력이 상실돼서 앞을 못 본다든지 청력이 상실돼서 소리를 못 듣는다든지 시민성 기억 상실을 경험한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심리적 불편감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불편감, 그래서 부인하고 억압을 하거나 인식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갈등을 인식해서 의식화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기법을 보면요. 꿈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현실을 통제하는 자아가 약화되어 있는 수면 상태일 때, 그럴 때 꿈을 통해서 마구마구 무의식적인 면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분석가나 전문가가 분석을 해주는 게 꿈의 분석이 될 거고요. 자유현상은요,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카우치, 이렇게 편안하게 좀 이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리클라이너 소파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클라이너 소파 좀 눕혀놓고, 거기에 편안하게 누워서 이완을 한 상태에서 아무거나 좋으니까 떠오르는 단어를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깨어있지만 자아를 약화시키는 거죠. 뭔가 통제를 하지 않고 떠오르는 것들 아무거나 이야기하세요 라고 해서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면을 의식화하는 것. 그게 자유현상이고요. 전이분석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투사를 하는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의외로 상담 과정에서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분노를 표현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럴 때 상담자는 건강하게 분노를 잘 받아주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반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그럴 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오늘 선생님, 저한테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 중에서 오늘 저에게 분노감을 느꼈던 것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있나요? 자, 이게 뭐라는 것 같아요? 당신이 상담자에게 전이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많이 경험하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이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저항 분석도 있습니다.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요. 상담자에게 저항을 하기도 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럴 때 이 내담자가 상담자를 어떠한 사람으로 투사를 하고 있어서 전이가 좀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는 이 내담자를 이 전이하고 있는 혹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저항을 하거나 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내면을 탐색을 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그런 무의식적을 탐색하고 무의식적인 면을 분석해 주는 거에 저항 분석이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백수를 부르는 심리학의 논두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